여러분은 65세 넘으면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하셨나요? 나는 65세 넘으면 여행 다니면서 살 거야. 나는 은퇴하면 일 안 하고 쉴 거야. 나는 그림 배울 거야. 혹은 지금 65세가 넘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애들 다 크고 나면 일하고 말이죠. 하지만 90년을 산 어느 정신과 의사는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결국 오지 않는다고. 그는 평생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했는데요.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났고 그들의 후회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90세가 되어 돌아보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환자들에게 해준 조언을 정작 본인은 실천하지 못했다는 걸. 만약 다시 65세로 돌아간다면 그는 절대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평생을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고백했습니다. 삶을 제대로 이해한 건 90이 되어서였다고. 오늘은 그가 남긴 7가지 고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90년을 살아온 한 인간의 진심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65세이든 70세이든 80세이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한 번은 72살 환자분이 그의 진료실에 찾아왔습니다. 당뇨병이 악화되어 발가락 2개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환자는 의자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60세에 당뇨 판정 받았어요. 그때 의사가 관리하라고 했는데 저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일도 바쁘고 운동할 시간도 없었고 약 먹기도 귀찮았거든요. 환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65세에도 증상이 없었어요. 70세에도 별일 없었고요. 그런데 73세에 갑자기 발가락이 썩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매일 약 먹고 매일 걷겠어요. 선생님은 그 눈물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은행 예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매일 조금씩 빠져나가는 모래시계 같다는 걸. 65세의 건강과 70세의 건강은 다릅니다. 70세의 건강과 75세의 건강도 다릅니다. 한번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60세에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관절염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운동하고 체중 줄이라는 처방을 받았죠. 하지만 그는 바빴습니다. 환자들 진료하고 강의하고 책 쓰느라 자신의 몸은 뒷전이었습니다. 70이 되니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75세는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80세가 되자 휠체어를 타게 됐습니다. 그제야 그는 후회했습니다. 60세에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건강은 증상이 없을 때 지켜야 합니다. 아프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다시 65세로 돌아간다면 매일 아침 30분씩 걷겠다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걷겠다고. 약은 거르지 않고 먹겠다고. 병원 검진은 미루지 않겠다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건강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더 걷기 힘듭니다. 오늘 약을 걸으면 내일은 더 많은 약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81살 남자 환자가 우울증으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은 첫 진료 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환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마트 가는 게 전부예요.
거기서 계산하는 분이 말 거는 게 유일한 대화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근우 박사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환자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연금도 넉넉하고 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날 친구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명절에나 연락했습니다. 환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만 했어요. 승진하고 돈 벌고 집 사는 게 전부였죠. 친구들이 술 먹자고 해도 안 갔어요. 시간 낭비 같았거든요. 동창회도 귀찮아서 안 갔어요. 이웃과도 인사만 했지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만 하다 보니 정년 퇴직했어요. 퇴직하고 나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전화할 사람도 만날 사람도 없었어요. 선생님 역시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환자 진료에만 몰두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보다 환자가 우선이었습니다. 동창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웃과도 인사만 나눴습니다. 그렇게 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전화기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걸. 친구들은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이웃은 낯설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관계는 필요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평소에 쌓아놔야 한다는 걸. 연구 결과를 보면 명확합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건 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연락할 친구가 3명 이상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절반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 더 깁니다. 외로움은 담배보다 더 해롭습니다.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다시 65세로 돌아간다면 친구들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만나겠다고, 동창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하겠다고, 이웃과도 친하게 지내겠다고, 새로운 모임에도 가입하겠다고. 관계는 투자입니다. 지금 시간을 들여야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바쁘다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만난 친구가 10년 후 여러분을 구합니다. 오늘 나눈 인사가 20년 후 여러분을 따뜻하게 합니다.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어 오랜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오랜만이야 한번 만나자고 말하십시오. 그 한 통의 전화가 10년 후 여러분을 살립니다. 어느 날은 78세 여자 환자가 치매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하신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경도인지 장애였습니다. 치매 직전 단계였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담담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상했어요. 70살 넘어서부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TV만 보고 누워 있었어요. 배울 것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어요. 그냥 시간만 보냈죠. 그러다 보니 머리가 굳어버린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떠셨어요?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어요. 책도 읽고 친구들과 공부 모임도 했어요. 새로운 요리도 배우고 여행도 다녔죠. 그런데 나이 들면서 귀찮아졌어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냥 아는 것만 하고 편한 것만 했어요. 그렇게 10년을 보냈더니 이렇게 됐네요. 선생님은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다는 걸,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걸, 새로운 걸 배우지 않으면 늙는다는 걸. 연구 결과도 같습니다. 평생 학습을 계속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절반입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나이를 들며 경험했습니다. 80살이 되니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이름도 자주 잊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치매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80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악기를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악보를 읽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30분씩 연습했습니다. 1년이 지나니 간단한 곡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진 겁니다. 환자 이름도 잘 기억났습니다.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뇌를 살아있게 만드는 일이라고. 만약 다시 65세로 돌아간다면 매년 새로운 것 하나씩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65세에는 그림을 배우고 66세에는 영어를 공부하고 67세에는 요리를 배우겠다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우겠다고. 나이는 배움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배워야 합니다. 뇌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항상 하고 싶었던 것을 배우십시오. 악기든 외국어든 그림이든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겁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뇌를 살립니다. 배우지 않는 순간 마음은 늙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루는 75세 남자 환자가 우울증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환자는 진료실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아내한테 잘해준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50년 동안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안 했고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집안일 하는 사람이고 나는 돈 버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항암 치료받고 그때도 저는 바빴어요. 회사 일 때문에 병문안도 자주 못 갔어요. 아내는 혼자 아파했어요. 그러다 결국 돌아가셨어요. 임종 직전에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여보 고마웠어요. 그동안.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어요. 내가 아내한테 해줄 말이었는데 아내가 먼저 했어요. 평생 고생만 시키고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한 저한테 아내가 먼저 고맙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그 환자의 눈물을 보며 자신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그 역시 비슷한 후회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화한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바빴습니다. 환자 진료하고 연구하고 글 쓰느라 집에 있어도 서재에만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면 대충 들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보다 자신의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내가 외롭다고 어디 가자고 하면 귀찮아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환자들의 마음은 치료했지만 정작 아내의 마음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76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혼자 남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아내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다시 65세로 돌아간다면 아내와 매일 대화하겠다고, 하루에 30분이라도 마주 앉아 이야기하겠다고,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듣겠다고, 고맙다는 말을 매일 하겠다고,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겠다고, 손을 잡고 산책도 가겠다고, 여행도 자주 가겠다고. 배우자는 공기 같은 존재입니다. 있을 때는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라지고 나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가족이 아니라 동행자입니다. 인생의 끝까지 함께 걷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자식은 떠나갑니다. 친구도 멀어집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끝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 소중함을 잃기 전에 깨달으십시오. 오늘 집에 가면 배우자에게 말하십시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한 적 없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그 한마디가 10년 후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시작하십시오. 어느 날 79세 여자 환자가 불안장애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은 첫 진료 때 물었습니다. 요즘 가장 불안한 게 뭔가요? 환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미뤄왔어요. 젊었을 때는 애들 키우느라 바빴어요. 애들 다 키우면 그때 하려고 했어요. 여행도 가고 취미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요. 그런데 애들 다 키우고 나니 남편 뒷바라지해야 했어요. 남편 정년하면 그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 정년하고 나니 손주 봐야 했어요. 손주 크면 그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손주도 다 컸어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줘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행 가기엔 너무 힘들어요. 새로운 걸 배우기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그때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환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인생을 산 적이 없어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려고 하니 너무 늦었어요. 선생님도 역시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평생 환자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여행 가고 싶었지만 환자들이 기다렸습니다. 취미를 갖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책을 쓰고 싶었지만 진료가 우선이었습니다. 항상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시간 많을 때 하지 뭐.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60이 되니 70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70이 되니 80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80이 되니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언젠가는 결국 오지 않는다는 걸,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지 못한다는 걸. 연구 결과를 보면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임종 직전 가장 후회하는 것은 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시도하지 않은 여행, 배우지 않은 악기, 말하지 못한 사랑, 쓰지 못한 책, 만나지 못한 사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후회로 남습니다. 반면 실패한 일들은 별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도라도 했으니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다시 65세로 돌아간다면 미루지 않겠다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바로 하겠다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바로 가겠다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만나겠다고, 나중으로 미루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나중은 없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늙습니다. 모레는 오늘보다 이틀 늙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오늘 시작하십시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오늘 예약하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연락하십시오.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언젠가를 오늘로 바꾸십시오. 그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루는
83세 남자 환자가 위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생활 습관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셨는데 왜 암에 걸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알았습니다. 환자는 평생 감정을 삼키며 살았습니다. 그가 첫 진료 때 물었습니다. 살면서 화난 적이 있으신가요? 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다시 물었습니다. 억울한 적은요? 환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있긴 했는데 그냥 참았어요. 계속 물었습니다. 슬픈 적은요? 환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슬픈 일도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남자가 우는 건 약한 거라고 배웠거든요. 환자는 평생 군인처럼 살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슬퍼도 꾹 눌렀습니다. 억울해도 삼켰습니다. 그게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몸 안에 쌓이고 쌓여서 결국 병이 됐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명확합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암 발병률이 2배 높습니다. 특히 분노를 삼키는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3배 높습니다.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몸 안에 쌓입니다. 그 에너지가 결국 몸을 공격합니다. 선생님 역시 그랬습니다. 평생 의사로 살면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환자들 앞에서는 항상 침착해야 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됐습니다. 슬픔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그게 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5세에 심장병이 왔습니다.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건강검진도 잘 받았고 운동도 했고 식습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평생 삼킨 감정들이 심장을 공격한 거였습니다. 그 후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화가 나면 표현했습니다. 슬프면 울었습니다. 억울하면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갑자기 표현하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배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겁니다. 가슴에 짓눌렸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됐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다시 65세로 돌아간다면 감정을 참지 않겠다고, 화나면 화났다고 말하겠다고, 슬프면 울겠다고, 억울하면 표현하겠다고. 감정을 삼키는 게 강한 게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게 진짜 강함입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참아왔다면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화난 감정, 억울한 감정, 슬픈 감정 모두 인정하고 표현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소리내어 울어도 됩니다. 일기를 써도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놔도 됩니다. 감정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막으면 썩습니다. 흘려보내야 깨끗해집니다. 감정을 삼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대신 아픕니다. 어느 날 86살 여자 환자가 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석 달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환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충격받을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나 남았나요? 선생님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석 달 정도입니다. 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시간이 있어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절망합니다. 부정하거나 울거나 화를 냅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달랐습니다. 환자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언젠가 죽겠지만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시간이 생기니까 오히려 편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어요. 환자는 남은 석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평생 하지 못한 말들을 적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에 갔습니다. 바다를 보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례식까지 직접 계획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음악을 틀지, 누구를 초대할지 하나하나 정했습니다. 석 달 후 환자는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은 슬펐지만 평온했습니다. 환자가 준비한 대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모두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아름답게 떠나셨다고. 선생님은 그 환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하게 사는 일이라는 걸. 그 역시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0이 넘으니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재산 배분도 정했습니다. 장례식 계획도 세웠습니다. 자식들에게 편지도 썼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정리가 끝나니 오늘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매일이 선물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다시 65세로 돌아간다면 그때부터 죽음을 준비하겠다고. 유언장을 쓰고 장례 계획을 세우고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미리 하겠다고. 죽음을 준비하는 게 불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삶을 더 충실히 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여러분도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죽음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써보십시오.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적어보십시오. 장례식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정이 우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더 선명해집니다. 죽음을 외면하면 삶도 흐릿해집니다. 죽음을 준비하면 삶이 또렷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준비하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의사로 90해를 살며 깨달은 박사님의 7가지를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건강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것. 노년의 빈곤은 돈이 아니라 연락할 사람이 없는 것. 배우지 않으면 마음이 늙는 것. 배우자는 가족이 아니라 동행자라는 것. 언젠가는 결국 오지 않는다는 것. 감정을 삼키면 병이 된다는 것.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삶을 선명하게 만든다는 것. 그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걸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65세이든 70이든 80이든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매일 30분씩 걸으십시오. 오늘부터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오늘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오늘부터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오늘부터 미뤄왔던 일을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오늘부터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1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한다면 1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평온해지고 관계도 풍성해지고 삶도 충만해질 겁니다. 이근우 박사는 90입니다. 더 이상 젊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후회로 채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사십시오. 65세로 돌아갈 수 없다면 오늘을 65세처럼 사십시오. 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깨달았다면 그 순간이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잘될 라디오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이 행복했으면 좋겠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